네, 총선이 꼭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권에서 좀 놀아본 분들의 토크 시간이죠. 노른자 정치, 오늘은 신지호 국민의힘 2조 심판 특별위원장, 최병천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판세 분석이 좀 궁금한 시간이 아닐까 싶어서 오늘 시간은 집중적으로 판세를 한번 짚어보고자 하는데, 먼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가 어디라고 보시는지 먼저 신지호 위원장께 좀 여쭤볼게요. 저는 뭐 개항을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예. 뭐 여론조사에 따라서 오차범위 내에 들어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렇지만 들쑥날쑥이지만요. 저희들이 이제까지 정치권을 관찰해온 촉으로 봤을 때 전 오차 범위 내에 들어있는 것이 분명해 보이고요. 예. 막판 일주일에 따라서 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일당이 되는데 본인은 떨어지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예상도 듭니다. 일당은 되면서 명룡대전에서는 패하는 개항을을 말씀해 주셨고, 최병천 부원장 같은 경우는 어디라고 보세요? 분당 을을 꼽고 싶은데요. 갑을 둘 다요? 네, 분당 갑은 이광재 후보랑 안철수 후보가 붙었는데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이제 비명 비윤 후보이고 약간 잠룡인 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김병욱 의원과 김문혜 의원도 만만치 않은 지역이어가지고 여기가 원래는 민주당한테 좀 약간 열세인 곳이거든요. 이 텃밭으로만 보면. 그런데 두 분이 완전 오차범위의 혼전이어서 이 결과가 경기도 전체 판세의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예. 일단 두 분이 꼽은 격전지는 잠시 후에 차례대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서울은 한 분도 안 꼽아주긴 하셨는데, 서울 같은 경우도 민심의 바로미터다, 최대 격전지다 이렇게 꼽히고 있는데, 특히 한강벨트를 두고 여야 모두 이곳은 뭐 지켜야 한다, 탈환해야 된다, 총력전 펼치는 것 같아요. 양 당에서 꼽는 격전지가 이 세 곳이라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서대문 갑과 마포갑, 영등포 을 이렇습니다. 서대문 갑 같은 경우에는 원래 뭐 당에서는 인요한 위원장에게 좀 나가달라고 했다가 뭐 이용호 의원이 지금 나가 있고, 그리고 대장동 변호사라고 꼽히는 김동아 후보가 지금 뛰고 있는 곳인데, 이것도 지금 당들에서는 격전지로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격전지로 보고 저기는 막 지금 저희들 내부 조사에서도 거의 붙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뭐 마포갑도 좀 비슷하고요. 그게 또 서대문갑하고 마포갑하고 또 이제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게 이제 막판에 후보자들이 막판 일주일을 어떻게 열심히 뛰는가도 중요하지만 중앙 정치의 기류가 좀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지금 어제 대통령이 파격적으로 제안한 전공의와의 직접 대화가 어떤 식으로 갈지. 지금 민주당 악재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서대문 갑은 이화여대가 위치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세브란스 병원도 있고 이화여대도 있고 지금 각종 현안이 다 있는 지역이네요. 그렇죠. 그 의정 갈등 현안도 있고 이화여대 현안도 있고 서대문 갑이 그래서 갑자기 이제 핫플레이스로 등장을 했는데, 민주당이 정말 이제 무리한 공천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 연고도 없이 대장동 변호했다는 그 한 이유로 내리꽂기식 공천을 한 것인데, 처음에는 이제 이 여당에 대한 실망 기류가 강해서 좀 그렇긴 했는데, 요거에 따라서 뭐 저는 충분히 국민의힘이 승리 가능한 지역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서대문 갑은 불출마 선언한 우상호 의원 지역구이고 사실 여야가 이제 왔다 갔다 한 번씩 좀 했던 그런 지역이긴 한데, 어쨌든 최근에는 민주당 쪽에서 계속 승리했던 곳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의정 갈등 이슈도 있고, 특히 김준혁 후보의 어떤 이대생 비하 논란도 있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대생 여론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좀 여론이 흐를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김준혁 후보의 약간 좀 부적절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어제 사과를 했는데요. 그거는 좀 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그런데 다르게 보면은 서대문은 일종의 김동아 후보랑 이용호 후보가 있는데 젊은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용호 후보보다는 김동아 후보가 가지는 장점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말씀하신 과정에서 뭐 공천 논란이라든가 지금 현재 뭐 양문석, 뭐 김준혁 후보, 양문석 후보보다는 이제 김준혁 후보는 약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래서 워낙 또 젊은 사람이 많이 살고 민주당이 나름 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꼭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마포갑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신지호 위원장이 이 지역도 좀 돕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니까 이제 조정훈, 이지은 두 후보가 여기 상당히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들을 보면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 좀 분위기 어떤 걸로 듣고 저도 계세요? 뭐 그 마포갑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분들 가끔 이제 소식을 전해 오는데 예. 그 맞습니다. 근데 민주당 쪽에서는 경합 우세로 보고 있더라고요. 분류하고 있는데 저희 당 자체적으로는 초박빙입니다. 초박빙. 예. 뭐 초박빙이고 그런데 결국 이건 또 아까 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라든가 이화여대가 뭐 서대문구의 행정구역상으로 위치해 있지만 생활권이 같거든요. 네. 마포갑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엄청나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포갑이건 서대문 갑이건 저는 그런 중앙 이슈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지역구 후보들의 개인 논란을 민주당도 대응을 안 하는 이유가 이건 당 차원 이슈로 키울 게 아니고 그냥 개인 대응을 하는 또록 두는 게 유리하니까일 것 같은데 사실 서울 수도권 유권자들은 이런 중앙에서 벌어진 이제 다른 지역구 후보 이슈에도 민감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예. 공천이 정해지기 전과 후가 좀 달라요. 네. 그 기억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공천 마지막이 박용진 조수진 변호사였거든요. 예. 그때까지는 공천이 안 정해졌기 때문에 네. 조수진 후보 이슈 자체가 전국적 이슈의 성격을 갖게 돼요. 예. 그래서 공천이 다 정해지면 그래서 일종의 후보 등록하고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 유권자들이 우리 동네 후보 누구지? 네. 라는 걸로 좀 뭐랄까 아무리 수도권 서울이어도 관심이 좀 좁아지는 면이 있고 시야가 내 지역구로 좀 그렇죠. 집중되는군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물론 엄청나게 큰 사건 2012년에 김용민 씨 막말이 장난이 아니었죠. 예. 그거는 아마 이제 저는 정확한 워딩을 알고 있는데 제가 아무튼 여지껏 정치하면서 들었던 최고의 그냥 이상 막지한 막말이었는데 그런 정도는 사람의 이제 그거를 확 건드리죠. 아무리 뭐 이거는 너무 해도 너무한다는 게 있는 거니까. 근데 해도 너무한다 선을 넘지 않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동네 후보랑 그 인근 동네까지는 영향을 미치지만 그리고 실은 마포갑은 되게 재밌는 곳인 게 마포갑과 을이 완전히 달라요. 분위기가요. 그렇죠. 을은 민주당이 엄청 센 곳이고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때도 이겼어요. 시의원 선거구를 보면. 근데 갑은 원래 다 졌거든요. 그래서 갑은 원래 이 정상적인 판세라면 국민의힘이 좀 약간 앞서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경합이라고 박빙이라고 표현했는데 여론조사만 보면 민주당이 약간 경합 우세예요. 근데 다만 이제 오차범위 이내니까 경합으로 간주하는 거긴 한데 그래서 마포갑에서도 민주당이 이길 정도면 서울 전체에서 꽤 많이 민주당이 이긴다고 봐야 되는 거죠. 꽤 많이 경합이지만 우세인 거다. 마포갑이 저럴 정도면라고 하셨는데 그건 맞는데요. 아까 그게 수원 정에 김준혁 후보 그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부적절한가요? 망언이죠. 망언이다. 그리고요. 이제 그 2012년 19대 총선 때 낙검수 출신 김영민 후보의 그 막말은 뭐예요?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그 국방부장 했던 분을 성폭행하고 어떻게 하자.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건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근데 이제 이 김준혁 씨의 이 망언은 이 이화여대가 어떤 곳인지를 역사학자라면서 너무너무 무지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조선 왕조 시대에 그 상강 오륜 해갖고 남녀 차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개화기에 정말 남녀 차별 없이 여성 근대화를 이끌 수 있는 여성 인재를 키우자고 해갖고 만든 교육기관이 이화여전이고 그것이 이제 이화여대로 발전하는 건데 거기에 전체적으로 모욕을 한 거예요. 거기를 마치 뭐 매춘부 키운 매춘부 양성소처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2012년에 김용민의 막말은 미래에 나는 뭐 이렇게 하겠다 또는 그렇게 될 거다 뭐 그런 얘기였지만 이거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완전히 왜곡하고 뭐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제 뭐 민주당이 식겁해갖고 뭐 사과를 권유하고 그 김준혁 씨가 사과를 했지만 제가 보니까 진정성 있는 사과는 전혀 아니고 급한 불은 일단 끄고 보자. 그리고 사실상 이화여대나 여성계에서 요구한 것이 즉각적인 사과와 후보 사퇴 아닙니까? 근데 어제 그 여성계의 요구를요. 완전히 그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냥 진정성 없는 사과만 하고 나는 후보직 고하겠다. 후보 사퇴는까지는 언급을 하지 않았고. 그래도 거기에 대한 오늘 이화여대 및 여성계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이 막판 선거전의 최대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그 막판 변수 판세 짚어보고 뒤에 후보들 논란도 짚어보려고 했는데 잠깐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여쭤보면 사실 민주당의 대응이 양문석 후보와 김준혁 후보에 대해서 달랐잖아요.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는 일단 아무 대응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김준혁 후보에 대해서는 어제 늦은 밤에 김민석 상황실장이 우리 당 차원에서 사과를 권고했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발빠르게 좀 대응을 하는 모습인데 이 두 후보의 대응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게 막말도 약간 종류가 있다 그럴까요? 예. 표가 많이 떨어지는 막말이 있고 네. 살짝 긴가민가 떨어지는 막말이 있고 실제로는 표는 좀 덜 떨어지는 막말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양문석 후보가 초기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대체로는 민주당 지지자인 분들이거든요. 예. 지지자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는 지지자 일부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건데 네. 실제로 그냥 표 계산 중심으로 보면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내부 문제니까 잘 이렇게 화해하고 가면 표는 안 떨어진다 보는 거죠.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봉주 의원의 막말이 있었다. 예. 그거는 발목질의 얘기였고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갔다 오고 어머니들은 또 자식들을 군대 보낸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정말로 우두두두두 표가 떨어지는 막말인 거예요. 그 막말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많은 막말이 많기도 하고 강도가 센 거죠. 예. 그리고 장해찬 후보의 막말도 한번 연상을 해보시면 뭐 서울 시민들을 공격하고 한국인들은 뭐 일본인들의 발톱에 때만도 못한다 그러고 예. 공격이 되게 이제 전방위적이고 되게 모욕적인 막말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양문석 후보는 이게 어떤 이제 그 뭐 불법 대출이냐 뭐 내지는 편법 대출이냐 논란이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대출 논란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어떤 좀 많은 여성들한테 모욕감을 주는 막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응 안 하면 약간 중앙당이 뭐랄까 이렇게 좀 책임을 방기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사과하라고 답변을 이제 권고를 한 거고, 네. 그래서 이제 후보가 사과를 했는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앞에서 말씀하신 거 비슷한 것처럼 여론의 추이를 좀 더 보게 될 것 같아요. 여론의 추이를 좀 보게 될 것 같다. 두 후보의 얘기는 좀 뒤에 나눠 보도록 하고 저희가 일단 판세를 좀 짚고 네. 있으니까 이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는데요. 2008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서울에서만 40석을 챙겨서 153석 과반 승리를 얻었던 적이 있는데 사실 지난 총선 때는 또 민주당이 180석 압승 거두는 와중에 서울에서 거의 다 이긴 거거든요. 이게 서울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서울 민심 판세는 좀 어떻다고 분석을 하시나요?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지금 엄혹한 상황입니다. 이른바 그 이제 강남 벨트를 말고는 한강 벨트에서 그 다음에 좀 승산이 높은 곳인데 방금 전에 뭐 분석한 것처럼 한강 벨트가 녹록지가 않고요. 예. 그래서 그 한강 벨트에서 얼마만큼의 의석을 따낼 수 있는가. 그래서 뭐 한 잘하면은 그게 뭐 20석까지 갈 수 있는지 어떤지 네. 뭐 그런 상황이죠 지금. 보시기 어떠세요? 약간 이제 여야, 살을 네. 보태드리면 대선 결과와 비교하면 재밌어요. 예. 한강이 강남 3구를 보통 빼고 얘기하는데 강남 3구를 포함하면 네. 강남 3구가 8개거든요. 한 22개 정도 돼요. 네. 그런데 대선에서 4.5% 정도를 윤석열 후보가 이겼었어요. 예. 그런데 서울 전체에 25개 구가 있는데 14개 구를 윤석열 후보가 이겼거든요. 예. 근데 전부 다 한강벨트였어요. 아, 이긴 곳이 한강벨트 그렇죠. 이긴 데는 자치구군요. 뭐 네. 종로 정동가를 빼고 전부 다 한강벨트였거든요. 예. 그래서 한강벨트가 근데 뭐 제가 이제 이기는 정치학이라는 책에서 썼는데 사실상 종부세 벨트랑 비슷해요. 한강벨트가 종부세랑 밀집돼 있는 곳이거든요. 네. 그런 한강뷰 집들이 많을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싼 집이 좀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네. 종부세 대상자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한강벨트에서 못 이기면 국민의힘이 거의 다 지는 거예요, 그냥. 여기 빼고 이길 때가 많지가 않거든요. 네. 일단 국민의힘이 여기서 뭔가 선전을 해야지 뭐랄까 제2전선, 3전선을 기대할 수 있는데 네. 지금 1전선에서 막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리고 한강벨트에서 3분의 2 정도를 이겨야지 그래야지 뭐 한 15석 내외라도 건지는 건데 현재로서는 강남 3구를 제외하면 동작, 갑을 아까 말한 마포 이런 등등 정도 빼고는 그 뭐랄까 이제 한강벨트 중에서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우세 지역인데가 지금 민주당이 약간 박빙 우세인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전체 판세에서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이제 앞서고 있는 걸 보여주는 단면인 거죠. 네. 같은 백중세라도 상승세에서 이제 붙는 것과 좀 하락세에서 붙는 건 좀 확실히 다를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이 느끼시기에는 지금 좀 하락 추세에서 뭔가 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최근에요. 지금 그 한강벨트뿐만 아니라요. 영등포 갑다 한강벨트인데 동대문 을 같은 데도 최근 나온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은 양문석 논란, 그다음에 이제 조국당의 1번 후보인 박은정 부부 논란 이런 것들이 급속도로 퍼지면서요. 벌어졌던 간격이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던 간격이 오차범위 내로 들어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어제 이 김준혁 씨의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 역대급 망언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기류는 더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지금 돌입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보는 거죠. 저희가 그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주로 많이 들른 지역의 어떤 판세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여론조사를 좀 보고 얘기를 나눠볼게요.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경기 수원을 상당히 좀 많이 찾았는데 여기 지금 5석이 걸려 있어요. 가불병정 무까지 있고 여기가 다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많이 찾고 있는데 원래는 초접전 양상이라고 하다가 좀 벌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뭐 이래서 일단 저렇게 수원에 5석 걸린 수원을 계속 찾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그게요. 이제 가불병정문데 수원 아시다시피 경기도청이 있는 소재지고 경기도 중심 1번지인데 하나도 5대 0으로 졌단 말이에요. 4년 전에. 그래서 이번에는 좀 신경 쓰자 해서 뭐 박문규 산업자원부 장관 하던 분, 또 김현중 국세청장 하던 분, 고위 경제 관료를 저렇게 해가지고 또 이수정 교수. 그래서 세 군데는 전략적으로 좀 자원 배치를 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되죠? 병무정이죠. 병무정에 좀 전략적으로 투입을 했죠. 갑을 병정무에 병정무는 좀 한번 해볼 만하다 그렇게 됐는데 그 여당의 이제 악재가 많아지면서 오차범위 그러니까 저 박문규 장관 지역구 같은 데 있잖아요. 수원무가 오차범위 내로 있었다가 다시 조금 뭐 벌어지고 뭐 이런 경우도 생기고 뭐 그랬습니다. 병이네요. 제가 지금 헷갈렸습니다. 갑병정 얘기를 갑병정.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잘못 갑병정인데. 근데 지금 정에서 저 김준혁 씨의 역대급 망언이 터졌잖아요. 저게 수원 판세를 또 흔들 거라고 봐요, 저는. 지금 신지호 위원장은 기승전 김준혁으로 모든 질문의 끝에 김준혁 후보를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재명 대표 얘기도 좀 해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가장 많이 찾은 곳은 서울 동작 갑 을인데 그 중에서도 을을 5번이나 갔어요. 어제도 갔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 후보가 왜 이렇게 동작에만 오냐, 본인 지역구나 가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인데 동작 갑을에 왜 이렇게 자주 가는 걸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한강벨트 얘기랑 연동됐는데요. 한강벨트가 국민의 입장에서 제일 유리한 곳이에요. 나머지 한강벨트를 제외하면 노원, 도봉, 강북, 성북, 서대문, 은평 그 구로, 금천, 관악에서는 전통적으로도 민주당이 엄청 센 곳이거든요. 그런데 한강벨트 대부분 지역에서 강남 3구를 제외하면 그나마 국민의힘이 이기고 있는 곳이 동작 을인 거예요. 나경원 후보 정도가 이기고 있고 갑에서는 지금 이제 엎치락 뒤치락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어떻게 보면은 동작 을만 이기면 강남 3구 빼고 한강벨트 다 이기는 거예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전선의 크기를 보여주는 건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수원을 열심히 가는 거는 수원에서 못 지키면은 그러니까 수원이 앞에서 수원병이 남경필 의원이 3선을 냈던 것이에요. 수원 5개 중에서도 제일 국민의힘이 유리한 곳인데 여기서도 좀 밀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약간 처지가 좀 다른 거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밀리면 안 되는 곳을 밀리고 있는 거고. 민주당은 이 동작 을만 이렇게 이겨오면 어떻게 보면 이제 강남 3구를 제외하고 거의 다 이기는 거죠. 뭔가 마지막 퍼즐을 맞추듯이 그래서 이제 여기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여기 이겨야 되는데 밀리고 있네 해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열심히 가는 거고 이재명 대표 딴 데는 좀 이긴 것 같아. 여기만 탈환하면 돼라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차이로 찾고 있다. 어쨌든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도 후보로 뛰다 보니까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이 명룡대전 펼쳐지는 인천 계양 을인데 신주호 위원장이 꼽은 최고 격전지이기도 하고요. 어제 TV 토론회가 진행이 됐는데 이게 뭐 사전 녹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며칠 동안 뭐 엠바고를 설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저도 이제 그걸 다는 못 보고 이제 기사로만 주요 장면 이제 확인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거기서
재작년 6월 1일에 보궐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구 의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거의 2년이 됐는데 지역구 현안에 대해서 너무도 무지하다는 것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토론회. 그러니까 예. 그 계양을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그 거론되고 있는 아파트라든가 어떤 특정 지역 동명이라든가 이런 걸 대달라 하나도 못 대더라고요. 네. 하나도 못.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역구 활동을 정상적으로 했다면 저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더 웃긴 거는 난 그 기억 못 하는데 왜 자꾸만 그런 거 갖고 묻느냐. 예. 이렇게 오히려 상대편을 힐난하지 않나. 그다음에 또 이분이 성남시장도 하고 경기도지사도 한 분 아니에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이토록 또 무지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꼈는데 지금 그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 다 깎아놓고 뭐 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할 때 뭐 건당 1,000억 원씩 지원하고 그 예산조차가 없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예. 재개발 재건축은요 정부나 그 중앙정부가 됐든 지방정부가 됐든 재정적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행정적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용도, 용적률이라든가 네. 뭐 이런 등등, 그 행정적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거기다 직접적으로 뭐 정부 지원금을 주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건도 모르고 있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도 안 돼 있고. 근데 이런 분이 어떻게 대장동 개발은 또 그렇게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토론회 보셨습니까? 보지는 못하고 이제 기사로 확인해서 봤는데요. 부분적으로. 지금 원희룡 후보는 뭐랄까 지금 여론조사로는 뭐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좀 실제로는 좀 꽤 많이 밀리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오차범위 이내인 것도 꽤 있지만 오차범위 벗어나는 조사도 많거든요. 예. 그런 걸 좀 종합적으로 보면 그래서 아마 원희룡 후보가 네. 초기부터 뭔가 계속 티격태격하는 걸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신다. 네. 그래서 그 처음에 뭐가 있었냐면 동그라미 할 때 원 있잖아요. 원. 예. 이름도 아예 원. 그다음에 한글로 용 그림. 해가지고 야 저 사람 정말 튀는 거를 되게 열심히 하신다. 청룡회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비롯해가지고 뭔가 계속 내가 이재명 후보와 싸우고 있는 후보입니다. 네. 라는 거를 어떤 이제 언론 플레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 역시도 뭔가 좀 열심히 하시는 네. 그런 건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원래 이게 정말로 박빙이면 네. 박빙인 경우는 원래 뭔가 논쟁과 토론을 적극적으로 임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좀 앞서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스스로는요. 약간 좀 이제 네. 알았어 그냥 뭐 너 하고 싶은 얘기 해봐. 네. 그래서 약간 이제 회피하는 게 약간 있는 것 같아 지금. 저희가 여론조사를 이 타이밍에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수치가 다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나온 경기일보 의뢰로 미디어 리서치에서 조사를 한 건데 저것만 보면 일단 오차 범위 내로 들어와 있기는 해요. 근데 저것 말고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오차 범위 박조사도 있고 접전인 것도 있고 뭐 이런데 당에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명룡대전. 네, 충분히 저희는 시간이 갈수록 승산이 좀 높아지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어제 그 OBS에서 방영된 양자 토론회가 표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 이재명이 맨 중앙 정치만 하고 다니지 네. 지역 돌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도요. 중앙 정치에 매몰되었고 지역 살피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량이 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TV 토론회가 이재명의 지역구를 얼마나 이 좀 가볍게 여기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뼈아픈 대목이 될 거라고 봅니다. 드러났을 것이다. 그러면 이번엔 최병천 부원장께서 꼽으신 지역으로 좀 넘어가 보겠는데요. 성남에서 이제 강남이다, 뭐 네. 천당 아래 분당이다 이런 그쵸. 소리를 듣던 분당인데 최근에는 이제 젊은 층이 가면서 표심도 좀 바뀐 것 같기는 한데 이곳을 최대 격전지로 꼽으셨단 말이에요. 두 곳. 근데 저희가 여론조사를 먼저 보여드리면. 경기 분당갑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가 현역 의원이라서 유리하지 않을까 했는데 최근에 오차 범위 내에 접전 보이는 게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이 지역 같은 두 경우는. 개는 지금 둘 다 안철수 후보가 이기고 있는 건데 예. 제가 오차 범위 내여가지고 저희가 네네. 그리고 또 최근 조사는 오차 범위에서 이광주 후보가 좀 더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것도 꽤 있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오차 범위 내인가 봐요, 두 후보는. 맞습니다. 예. 오차 범위 내인 거는 분명하고요. 네. 근데 이제 여론의 추세가 이게 국민의힘이 좀 민주당이 여러 가지 공천 갈등이 있을 때는 국민의힘이 좀 더 높게 나왔고 네. 그다음에 이종섭 황상무 논란이 있을 때는 민주당 좀 더 높게 나왔고 이런 예. 추세가 있어가지고 말 그대로 정말 접전 중에 접전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두 분이 다 잠룡이거든요. 잠룡.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리고 재밌게도 이 분당이 이 조국혁신당
지지율 그러니까 비례해서 조국혁신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 합계를 하면 네. 민주당 후보 지지율과 비슷하게 나와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번 총선 전체 판세의 가장 강력한 변수는 이종섭 효과도 있었지만 네. 조국혁신당 효과가 훨씬 더 큰 것 같다. 전국 곳곳에서. 조국혁신당을 찍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지역구 선거 하게 되는. 근데 조국혁신당이 어떻게 작동하는 걸 보여주냐면 부울경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요. 네. 반윤 비명 유권자들 상대적으로 그리고 지금 조국혁신당이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중도층이 지지하는 가장 많은 비례 투표에서 중도층이 가장 많이 지지하는 걸 나오고 있어요. 예. 거의 모든 조사에서. 네. 그래서 지금 그리고 또 하나가 분당 이쪽이 의사파업이랑 관련 있는 곳이에요. 그런 쪽 분들이 많이 살아가지고 네. 앞에서 서대문 말씀하시면서 서대문이 지금 뭐 김준혁 뭐 그다음에 의대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잘 안 풀리면 안 풀릴수록 네.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국민의힘 쪽에 불리하고 민주당한테 유리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 지역이다. 분당 을은 어떤가요? 사실 김은혜 후보가 갑에서 을로 옮겨서 선거를 치르는 곳인데 경기지사 국민의힘 후보로도 나섰었고요. 인지도는 상당히 높은데 저 지역도 오차범위 내 접전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김병욱 현역 의원이다 보니까 두 분이 약간 저렇게 박빙 승부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저 지역의 최대 현안은요, 아시다시피 일기 신도시 아닙니까? 분당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은 지가 30년 넘은 노후화된 아파트. 그거는 이제 재개발이 아니고 재건축이죠. 재건축이 저 분당 을뿐만 아니라 갑도 그렇습니다. 최대 네. 현안인데 그거는 아무래도 지금 성남시장이 누굽니까? 네, 신상진 시장, 국민의힘 소속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쪽으로 표심이 갈 가능성 좀 있어요. 후보만 그렇게 뭐 저 유권자들에게 비호감을 주지 않는다면 네. 재건축 관련해 가지고는 아무래도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예. 최병천 부원장이 그 분당 을도 격전지로 꼽으신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김병욱 후보님이 지금 나름 이제 개인기가 있으신 걸로 봐야 되는데요. 네. 지금 저기서 2번 이상 되신 거고 이번에 3번째 도전이신 건데 예. 재개발 재건축을 가장 앞장서서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김병욱 후보예요. 네. 의원이시죠.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법들도 많이 통과시키고 그래서 김문혜 후보가 평소에 의정 활동을 하신 것보다 네.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는 김병욱 후보가 하신 것도 훨씬 많기도 하고 예. 또 워낙 또 나름 개인기가 있으신 분이어가지고 상당히 아마 박빙으로 예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빙 예상을 좀 해주셨고 저희가 판세 분석을 좀 길게 해봤는데 후보 리스크로 이제 좀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 안상갑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는 11억 원 편법 대출 논란 본인도 어쨌든 이제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대출금을 갚겠다, 집을 팔겠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정부가 여러 가지 그 기관에서 조사에 들어간 것 같아요. 이번엔 금감원까지 좀 현장 검사에 합류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총선 전에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일까요? 아니 저 같은 사람 보내도요 한 예. 2시간만 그 서류 뒤지면 뭔지 알겠어요. 예, 그 복잡하지가 그렇게 않습니까? 단순합니까? 예, 왜냐하면 대출 신청 단계에서 어떤 서류를 냈는가, 예. 그 사업자 등록증을 사업자 자금 대출이니까 사업자 등록증부터 사업 관련 서류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백인지 허위인지 그거 예. 보면 알고요. 네. 그다음에 대출 유지 단계가 있습니다. 대출을 해준 다음에 그 대출 용도대로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게 있어요. 예. 근데 그때 어제도 이제 채널A가 단독 보도했지만요. 이제 양문석 후보가 지난주 토요일에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어요. 11억 원을 새마을 금고로부터 대출받아서 6억 원 대부업체에서 꾼 거 갚고 5억 원은 여러 지인들로부터 꾼 돈을 갚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근데 그 5억 원이 지인들한테 갚았다고 양문석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딸이 이렇게 내가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판매할 이런 물품들을 샀어요 하고 5억 원어치 물품 구입서를 낸 거예요. 예, 냈죠. 근데 어제 채널A 단독 보도는 그중에 1억 원 정도를 구입했다고 하는 회사가 이미 몇 년 전에 폐업한 회사더라. 폐업한 회사고 뭐 일부 회사 같은 경우는 아예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는 회사도 그렇죠. 있었고 그런 거였습니다. 그게 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양문석은 이게 불법이 아니고 편법일 뿐이다. 민주당도 자꾸만 그런 논리를 피는데 예. 이게 지금 드러났잖아요. 그럼 이게 단순한 편법입니까? 뭐 갭투기입니까? 이게 예. 아니잖아요. 예. 명백한 불법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제가 그래서 엊그저께 이제 대검찰청 가서 직접 사기죄로 이제 고발장을 접수한 거고 이건 사기죄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요. 예. 그 문서를 조작했잖아요. 그럼 공문서, 사문서 위조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게 보통 범죄가 아닙니다. 엄청난 범죄. 대출금 집 팔아서 대출금 갚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뭐 이런 것 같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은
음주운전해서 문제 일으켜놓고 차 팔면은 그게 용서되냐 뭐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정황상 이게 상당히 문제 있는 대출인 거는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후보 본인도 지금 양문석 후보 본인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예. 뭐 부적절했다라고 인정하고 네. 다만 이제 쟁점은 말씀하신 대로 편법 대출이냐 불법 대출이냐. 네. 불법 대출로 볼 여지가 있을 경우 실제로 이제 법정 공방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금융감독원이 원래 이게 이제 금융감독원 소관이 아니에요. 새마을금고는. 예. 새마을금고는 행정자치부 소관이거든요.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건데. 그렇죠. 행정안전부 예. 소관이어서 금융감독원이 이제 새마을금고한테 그리고 행정안전부 협조를 요청을 해가지고 공동조사를 하자라고 네. 하니까 아마 공동조사를 한 거를 아마 이 선거 기간 안에 발표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네. 그거를 좀 지켜보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좀 편법인지 불법인지 아마 공방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예. 근데 이게 당 차원에서 대응 안 하고 뭐 윤리감찰을 이재명 대표가 지시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니까 정정을 하고 뭐 이런 사태도 있었거든요.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침묵을 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세종갑에서 이영선 후보는 뭐 공천 취소를 했는데 양문석 후보는 거의 이제 불법이라는 것이 확실시 돼 가는데도 불구하고 안고 가잖아요. 예. 그게 이재명 당이다. 그게 이재명 공천이고 이재명식의 당 운영이고 국민을 대하는 자세다. 그럼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안상갑에서 양문석 후보가 정상적인 유세를 못하고 있는 유세 활동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얼굴을 감히 내밀지 못하는 거죠. 더군다나 양문석 씨는 이 안산은 참 지저분한 곳이다. 자기가 그 섬겨야 될 그 지역구를 그 지저분한 곳이라고 이렇게 폄하까지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런 불법 사기 대출 거의 확실시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들고 이렇게 정상적인 그 선거 활동을 득표 활동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유권자의 판단에 맡기겠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유권자 무시죠. 유권자 무시고 그래서 그런 이재명식 단순히 양문석의 개인적 일탈에서 손절할 수 있는 문제를 이재명식의 당 운영 문제로 지금 키우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 이재명식 당 운영으로까지 키우고 있다. 오늘 양문석 후보가 지역구에서 선관위 초청 토론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뭐 예정된 시간에 나와서 토론에 응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앞서 얘기를 했던 김준혁 후보 얘기로도 좀 넘어가 보겠는데 일단 민주당에서 사과를 권고를 하면서 입장문을 뒤늦게 내기는 했는데 사과문 내기 전까지는 김준혁 후보가 좀 반박을 하는 모양새였거든요. 본인의 어떤 블로그에 글을 올려서 꽤 이제 많은 반박글을 했었는데 갑자기 달라진 거는 어떤 이유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교수 하시던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네. 교수라는 분들은 좀 약간 가르치는 역할이잖아요. 예. 국민들은 거꾸로 말하면 그러니까 정치하는 거나 선거운 하시는 분들은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그럴까요? 네. 그래서 지금 김준혁 후보가 대우 이제 아까 뭐라고 표현하든 간에 이제 부적절한 말을 한 건데 부적절한 말을 했는데 이게 막말도 종류가 다른 것처럼 예. 이게 좀 약간 파급력이 있는 걸로 봐야 되거든요, 실제로도. 네. 그래서 우리 김민석 상황실장이 조기에 좀 대응한 걸로 봐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사과를 한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아마도 이게 뭔가 좌시하기는 좀 어렵겠다. 그리고 영향이 있을 걸로 판단한 거죠. 당도. 예. 그리고 당이 지금 신중하게 대응하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천이 정해지기 전에는 한 명 한 명이 실은 전국적 이슈였어요. 예. 근데 이게 후보가 다 결정되면 동네 사람들이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부산에 있는 뭐 기자랑 이런저런 통화를 했는데 거기 이제 부산, 울산, 경남 사람들이 보기에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이 양문석 후보가 됐건 김준혁 후보가 저 됐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 누군지도 모르는 남의 동네 사람을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유권자들이 보기에 아니 지금 우리 동네 사람들도 신경 쓰기 바빠 죽겠는데 예. 적절한지 아닌지를. 네. 그런데 다만 수도권 또 이제 여러 가지 여론의 영향이 수도권 아무래도 좀 빠르기 때문에 네. 그런 것까지를 당에서 너무 섭부르게 대응하면 실제로 키워주는 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엔 당에서 좀 여러 가지 여론의 추이까지를 보면서 이 정도로 버텨볼 건지 아니면 추가 대응을 할 건지 이렇게 판단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때 예. 김준혁 씨의 역대급 망언을 교수라는 직업적 특성으로 설명하는데 제가 저도 과거에 교수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예. 교수라고 다 이런 김준혁 씨 같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네. 이거는 자꾸만 그 지역 정도에 한정되어갖고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그러는데 이 김준혁 씨가 어제까지 적반하장식의 해명을 했잖아요. 예. 오히려 기록이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썼죠. 기록도 있고 뭔가 자기 그 악마의 편집을 해갖고 자기를 자꾸만 몰아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그 당에서 사과를 권유하니까 예. 마지못해서 사과를 하면서 후보 사퇴는 권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거는 민주당의 결정입니다. 당 차원의 결정. 예. 사과만 좀 하고 너 그냥 후보는 고해. 네. 이게 민주당의 결정이에요. 당의 결정은 김준혁 씨는 따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요 어떻게 되냐면 타깃이 김준혁의 역대급 망언이 아니라 그 역대급 망언을 감싸고 후보직을 유지하려는 이재명 민주당의 결정에 대한 국민적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사과 권고 정도에 그쳤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니까. 가이드라인을 준 거고 예. 사과만 좀 해. 네. 그리고 후보 사퇴는 하지 마. 예. 이 가이드라인을 준 거고 김준혁 씨는 거기에 성실히 따랐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네. 어제의 그 행위는 당의 결정이지 김준혁 개인의 결정이 아니다. 예. 김준혁 개인의 진짜 모습은 사과하기 전에 적반하장식 해명 그거다. 이렇게 예. 봐야죠. 예.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확실히 좀 그 수도권의 민심에는 좀 파급력 있는 이슈라고 보니까 좀 더 공세를 펴는 것 같고 민주당도 민감하니까 빨리 좀 정리를 그렇죠. 해야겠다라고 본 것 같고 그 와중에 좀 불똥이 튄 분들이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화여대 출신 후보자들을 일일이 열거를 하면서 공세를 했어요. 뭐 서영교, 뭐 안기령, 최민희 이런 분들 그리고 심지어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후보까지 얘기를 하면서 공격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침묵하는 민주당 여성 의원이라든지 이대 출신 의원들 이런 분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선거운동한 거를 봐야 되고 예. 민주당 후보들을 이제 이걸 계기로 여러 명을 더 공격하려는 거 봐야 되고 네.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남 탓할 때가 아니다. 지금 뭐 이 조국혁신당 그리고 예.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유죄 판결도 받고 그런데 왜 이렇게 지지율이 높을까? 네. 그거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디올백 문제 같은 거에서도 예. 초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 눈높이 같은 걸 얘기하고 우리 김경률 씨 같은 경우는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하다가 여러 가지 용산의 반발이 있으니까 했는데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높을 건지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좀 반성할 게 있어요. 예. 아니 실제로 유죄 받은 게 사실인데 네.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은 김현철 씨 아들 수사하는 거를 검찰이 조사하거나 등등하는 걸 다 용인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홍삼 트리오라고 불리는 아들 3명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본인의 네. 형이 어떤 이제 그 조사받고 감옥 가는 거를 다 용인했는데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가족의 비리를 조사조차 못하게 특검을 거부한 대한민국 지금 민주화 이후 최초의 대통령이에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국민의힘이 어려운 점에 대해서 예. 뭐 이렇게 양당이 하다 보면 이제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는데 어떤 본인들이 잘못하는 거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공격해야지 이게 타격감이 있는 거지 본인들이 잘못하는 건 다 그냥 이렇게 방어만 하다가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엔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이 선거운동 열심히 하는 건 알겠는데 남 탓할 때가 아니다 지금 남 탓할 그런 때가 생각이 아니다. 듭니다. 신지호 위원장님이 또 반박하실 게 있는지 물을 또 막 엄청 벌컥 네. 드셨는데 벌컥 예. 벌컥 뭐 네. 살짝 맞았어요. 예, 살짝 드셨는데 네, 뭐 얘기하면 될까요? 일단 그 남 탓할 때가 아니고 음. 한동훈 위원장도 반성을 좀 하고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왜냐면은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크는 데 있어서 한동훈 위원장이나 이제 대통령이나 다 책임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이셨어요. 아마도 한국 정치사에 있어서 예. 이 이제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된 이 조국 씨가 당 대표로 나섰는데 이런 그 단기간 내 돌풍이 분 거 예. 굉장히 괴기스러운 장면으로 이제 그 기록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희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조국이 어떤 문제적 인간인지 거의 국민들도 다 아는데 어떻게 하다 저 당으로 저렇게 많은 지지가 몰리는가. 예. 우리들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저렇게 되는 건 아니냐. 예. 이런 그 겸허한 성찰과 반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2조 심판을 내세우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국민들이 내리치는 회초리는 기꺼이 맞고 거듭날 용의가 있습니다만 그 심판의 주체가 이재명 조국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 나라를 더 망치는 것이다. 예. 저희는 이제 2조는 이미 이제 윤석열 대통령 남은 임기 3년을 인정하지 않고 탄핵 동맹을 맺어서 예. 결국 탄핵시키고 나서 조기 대선을 간다. 그래야지만 이재명이든 조국이든 자신이 닥친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고 감옥에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정상적인 정권 심판이라면 저희들은 회초리를 맞아야죠. 근데 네. 이런 불순한 동기에서 이루어지고
하는 것만큼은 그들의 그 위선의 가면을 벗기고 국민들에게 그들의 민낯을 보여주고 거기서 그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것도 저희들의 의무다 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민들이 뭐 심판하는 건 알겠는데 조국과 이재명은 아니다. 우리 하나만 더 추가를 하면 예. 유권자들은 결국 여기를 심판할 건지 저기를 심판할 건지를 고민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일종의 뭐랄까 막 몽둥이를 도구로 활용한다 그럴까요? 몽둥이를 도구로 하는데 예. 여기를 심판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뭐 2조 심판이라 표현했는데 2조가 더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가 더 문제다라고 유권자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앞에서 회초리를 맞겠다 그랬는데 회초리를 안 맞으니까 지금 유권자들이 심판하려는 거거든요. 네. 회초리는 말로만 하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그저께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대국민 담화를 했는데 네. 이게 뭐 의대 정원을 조정한다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뭐 기자들도 헷갈릴 정도의 담화를 하셨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신지호 그 지금 대표님 같은 경우도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아직도 국민의힘이 뭔가 지지율 반등하는 변수가 있어요. 네.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 특검을 받는다고 기자회견을 하면 돼요. 특검을 받겠다. 네. 그러면 사람들이 야 이게 뭔가 좀 반성을 하는구나라는 게 그나마 개선의 정이 보일 텐데 회초리는 말로만 하고 지금 실제로 진전되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엔 아직까지도 국민들이 이제 뭔가 화가 안 풀리고 있는 거죠. 화가 안 풀렸다. 이 말에는 좀 동의를 하시는지. 일단 대통령이 전공의와의 대화를 직접 제안했거든요. 이건 혹시 선거 막판에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전공의랑 대화를 해서 아무 조건 없는 대화를 대통령이 파격적으로 제안을 했고 지금 의대 교수들도 전공의 보고 거기에 조건 없이 응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도 뭐 빠르면 오늘 내일 중으로 대통령과 전공의의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이 열릴 거라고 봅니다. 예. 아유,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 오늘 노른자 정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